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눌 책은 이 박주용 교수님의 이제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일한 이과생인 영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문과들이 이제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뭐 물리학이나 아니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통계학의 원리들이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그래서 초반에 좀 진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인공지능의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요약을 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작동하는 원리랑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쟁들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언어랑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어떤 게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간과의 대화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일부 통찰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책이 지나갔는데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도 좀 슬쩍 지나가고 저희가 꽤나 AI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의 또 단점이면 단점이 이 칼럼의 모음집이라 그런지 좀 사족이 길고 그리고 또 본론은 어렵고 그런 좀 요소들이 있어서 정말 그 시트콤을 보듯이 내용이 잘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또 결론으로 다가가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비교했던 책이 이제 앞의 두 책이다 보니까 그 책들에 비해서는 덜 상세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책이지만 이 문화 물리학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낭만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다 완전히 읽지 못했지만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계속 이제 흥미로움의 책을 열었다가 그 소제목도 너무 흥미로워서 읽다가 계속 머리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문과니까 제가 문과니까 그런 문과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뭔가 공식 아니면 뭐 물리적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거를 치니까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를 치니까 카이스트에 이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챗 GPT가 나왔을 때 뭐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을 쓴 거,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분은 설명할 때 물리적인 걸 빼고 그런 걸 설명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에 베이지안 통계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저도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살짝 배우거든요. 베이지안 통계를 요즘 많이 써서. 근데 뭐 이렇게까지 대중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또 됐죠. 그때 그래서 또 카톡을 남겼었죠. 여러분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여기서 약간 논쟁거리로 삼는 것들은 그래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창의성이란 그럼 무엇인가? 그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인공지능이 뭐 요즘 디자인을 잘하고 뭐 그림을 잘 그려서 뭐 디자이너들이 뭐 망할 거다. 뭐 이제는 뭐 소설을 쓸 수 있다. 작가가 뭐 망할 거다. 뭐 이런 좀 강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이 인용하신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학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기존의 개념들이랑 사실들을 자신만의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연결해내는 거 그런 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개념이랑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근데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암기식 공부를 해왔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알수록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암기식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혹은 인공지능은 이제 많은 정보를 대량으로 이제 학습한 존재인데 그러면 더 창의적인 걸 인간보다 내놓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부터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네. 기존의 개념들이랑 사물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창의적인 그렇죠. 존재가 될 수 네. 있을까? 글쎄요. 저는 도움은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 문화물리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화 쪽에서만 관심이 있었으면 물리에 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물리학의 원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화라는 이 컨텐츠를 접하셨으니 이런 문화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그 적은 요소를 가지고도 이제 더 아이디어를 잘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말 문과형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이 상상력을 펼쳐서 SF를 만들고 실제로 그 SF가 오히려 반대로 과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마냥 그렇게 많은 걸 알지 못해도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과 AI의 차이가 오류를 낼 수 있냐 없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류를 오류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좀 창의성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컴퓨터한테는 오류이잖아요. 근데 그 오류를 오류로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구나라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런 그 오류에 대한 무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창의적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나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 사회와 인간 삶의 핵심 질서를 잘 포착하여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질서를 모두가 인정할 때 창의적이라고 하는 걸까란 이 딱 그걸 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데이터만 만든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모든 이제 인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로 그림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영화든지 책이든지 그걸로 그런 게 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치우가 얘기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많이 알면 더 창의적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동진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진 씨는 영화를 진짜 엄청 많이 봤을 텐데 물론 그분이 영화 감독을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입 감독보다 이동진 씨가 갑자기 감독판에 뛰어들었을 때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감독들도 다 자기들만의 영화를 엄청 많이 봤을 텐데
어떤 감독은 막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감독이 되고 어떤 감독은 좀 왜 저런 영화를 만들었지 하면서 막 비난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지? 근데 결국에는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대중이 인정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명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반고흐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인정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누군가한테 결국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창의적이고 좋은 작품이라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전 작품을 많이 읽었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시타르타도 같이 읽고.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도 뭔가 모든 고전들이 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을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자기 작품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뭔가 핵심 질서가 좀 인간 사회 혹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를 좀 포착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풀어내는 그것에서 우리는 좀 감명을 받고 창의적이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그럼 창의적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질서를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만의 것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좀 트리거를 해줘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AI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요소를 줬을 때 그 요소들을 AI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직접 연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뭔가 명령어를 내보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을 좀 트리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직접 연결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트리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새로운 이 매칭을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그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 이런 느낌의 그런 거를 한다면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AI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방금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는 게 AI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게 갑자기 뒤에 얘기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자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창의성의 원천은 우아함이다. 그래서 우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창의적인 걸 이렇게 개발하고 뭔가 생각해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우아함을 추구하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의 동기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감정은 없으니까 그런 동기를 가질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하고 하지만 예전에 카페 알바를 했을 때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네. 맨날 약간 나 혼자 마이 뭐 러브 카페인가 뭐 그런 옛날 게임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같이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커피도 내려보고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막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실수도 좀 자주 하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렇게 다 감싸주셨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일머리가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일머리가 뭐 남들보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별로 일머리가 있고 싶지 않았구나. 그냥 뭐 이걸 더 잘해서 내가 뭐 자아가 실현되고 이런 일이 아니니까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개선해보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웬만하면 좀 잔머리를 굴리는 편인데 그게 그 이유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 그 즐겁게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즐겁게 일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막 뭘 할 때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뭐 좀 이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비단 그 업무를 할 때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노가다나 이런 거를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뭐 이거를 몇 개 들고 가면 좀 낫지 않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쪽 경로로 들고 가면 낫지 않나 뭐 이쪽 손으로 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제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비우지 못하고 계속 잔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그러네. 약간 몸이 쉬고 네네, 싶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창의력의 네. 동기가 되는 것 같긴 참 하네. 이 웃긴 게 그 상황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쉬자라는 마인드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계속 다른 사람과 이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범위에서 이제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창의성에 대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 그것도 좀 강력한 동기인 것 같긴 해.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는 이게 동기가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뭐 이제 알바 이제 시급을 더 많이 쳐주신다던가 아니면 보너스가 있었군. 네, 보너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좋은 알바다. 좀 더 잘 대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끝나고 먹을 거를 많이 주신다던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으로 좀 더 잘해보자 해서 사장님의 마인드까지는 아니지만 매니저의 마인드까지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우아함을 꼽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꼽았어야 했는데. 네, 진짜.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종아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그 동요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공지능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1등을 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작곡가분이 그걸 평가를 하셨었는데 본인은 몰랐죠. 이게 인공지능 작품인지. 근데 이제 수상이 됐다는 걸 듣고 그 선생님이 이제 사실 이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작곡가가 고민을 했대요. 이게 창작품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본인은 결국 창작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롬프터에 입력을 하는 건 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만든 거니까 인정을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 수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음악을 뭐 잘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없어도 인공지능으로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치자면 정말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 창의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작곡을 한다는 건 내가 그 기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그 음악을 만들 때는 제가 태그를 계속 달아줘야 되거든요. 청량한 소리 아니면 아이돌 유형 이런 것들로 계속 적어줘야 돼요. 적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잔잔하게 해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디렉터가 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좀 순수한 창의성은 오히려 그쪽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듣는 기만 좀 괜찮으면 네네.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센스 저희가 말하는 센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센스죠. 네. 그럼 여러분은 GPT를 좀 사용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개발 공부를 하다 보니까 GPT를 자주 쓰게 되는데 GPT가 개발 공부하기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개발자가 만들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검색하면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되게 이해가 쉽게 이 설명을 해줘요. 뭐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그 코드를 다 짜주고 이제 이 코드를 뭐
좀 더 쉽게 다시 해봐 아니면은 뭐 실행 속도를 짧게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또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하고 이 정답이 실제로 좀 모범 정답에 되게 근접한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이 책 질문과 이해를 하기 위해 GPT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꽤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번에 검색해보고 느낀 게 이런 좀 지식 위주의 책은 이거를 먼저 검색을 해보고 내가 독서를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그 작가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족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포커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저는 GPT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산출해낸 정보가 쌓여서 그게 막 엄청 많이 쌓여서 자기가 거기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 책도 만약에 막 두꺼운 책이다, 그 전공책이다, 그럼 막 이 책에 대해서 요약해줘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좀 이렇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일 건지. 근데 그 판단이 좀 내용이 방대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전 진짜 GPT를 많이 쓰거든요. 일단 코드 짤 때. 그래서 너무 편한 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모든 통계 코드를 알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해. 그럼 그거를 검색해서 공부해서 이거를 막 내가 또 그걸 마스터 해가지고 다 알게 된 다음에 그걸 써서 논문을 적어야 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이 엄청 짧아진 그냥 내가 이런 분석을 하고 싶은데 코드를 좀 짜줘 하면 짜주는 거. 그래도 아직 사람만큼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좀 오타쿠들 알려주고 싶은 오타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드를 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땐 아직 사람만큼 못하네?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왜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짠 코드를 걔한테 입력하면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 코드를 응용해서 내가 또 바꾸고 싶어서 GPT한테 시켰는데 GPT가 잘 못 알아먹는 거야. 그 코드를. 그래서 뭔가 아직은 약간은 한계가 있구나 싶지만 그래도 뭐 비전문가가 쓸만한 수준에서는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한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정보를 얻을 때는 얘가 그냥 확률 기반으로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겪은 건 이제 누적 백분율이랑 누적 백분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누적 백분위를 구할 수 없는 데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걸 모르고 누적 백분위를 구해줘라고 하니까 걔는 알아서 누적 백분율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누적 백분위라고 하니까 누적 백분위가 이렇게 나왔다. 그 설명을 하니까 나는 난 누적 백분위를 구한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누적 백분율을 구해준 거였던. 근데 걔는 알아서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내 말을 받아서 그냥 누적 백분위라고 설명을 해주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결국 내가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맞아요. 얘가 지금 맞게 말한 건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GPT를. 특히 좀 그런 개발 같은 데에 쓰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얘를 써먹어서 얘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줘가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을 하기가 쉽게 되는 쉬운 상황인데 정보나 아니면 그 방대한 범위의 어떤 저희의 실생활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디버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당장 써먹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꼭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줘. 대신에 이 부분의 개념을 설명해줘. 대신에 내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문헌을 같이 참고 자료를 같이 달아줘라고 저는 해두고 이제 보고 그 참고 자료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별과 그 디버깅도 결국 실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없었으면 진짜 박사를 12년 해야 될 수 있어요. 챗 GPT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줘서 나에게 얼마나 진짜. 고마운 존재인지. 맞아요. 요즘 너무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사실 심리학은 거기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공대나 이런 쪽이랑 다 콜라보를 해서 연구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많은 학자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심리학 하는 개 한 명이 혼자 뭐 공학, 통계학 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GPT가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부담이 좀 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PT를 사실 박사 논문 쓸 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GPT로 뭔가 값을 구해서 이제 아무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프롬프트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였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언어랑 인간의 언어가 좀 다른 게 있다고 느낀 게 있나요?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는 그냥 근데 제가 하는 일에서는 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좀 못 해주는 그런 게 좀 많아요. 뭐 저작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답할 때 뭔가 막 인간이면은 뭔가 이래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뭔가 단호하게 감정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좀 완고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감정 없이 얘기하는 그런 게 조금 서구적 마인드인가? 서구 MG 마인드. 전 진짜 신기한 게 얘가 확률 기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입력을 해도 이게 한국어로 응답한 적이 별로 없는 질문이면 영어로 말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영어로 말해.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어로 답해줘라고 그걸 또 입력을 해줘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잘 못 느끼지만 예전에 그 인사 쪽 일을 했을 때는 공개된 데이터가 국내에는 진짜 없거든요. 뭐 기업에 대해서 인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영어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뭐 다시 번역해줘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 확률 기반이다 보니 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이름을 주고 이종화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는데 되게 막 이제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느낌이 그 점을 보러 갔을 때 너 요즘에 이거 이런 거 힘들지라는 너 요즘에 잠 잘 못 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라면 흔히 할 수 있을 만한 뭐 이종화는 뭐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고 뭐 노력을 하는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넣어도 똑같아요. 잘 모를 만한 사람을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확률 기반이라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친구도 사주팔자를 GPT한테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에 시간을 넣어서 제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했는데 뭐 미래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살게 될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서울이랑 부산이. 그래서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진짜 GPT가 사주도 사실은 뭐 자기들 말로는 통계라고 하니까
나중엔 GPT가 봐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기도 네, 하고. 네. 그 제가 또 그 수업을 들으면서 GPT를 커스텀하는 수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제가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제 그것도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완전 현실에 가까운 답변만 해라. 아니면 완전 상상에 가까운 답변을 해라. 그래서 완전 상상에 가까운 답변을 하라고 해서 이종화를 주면 진짜 뭐 소설을 써버리고 완전 사실로 하게 되면 그냥 있는 사람 뭐 저랑 동명이인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는 되게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사주를 그 사실에 기반해서 가중치를 줬을 때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를 계속 물어보게 되면 이제 난 언제쯤 뭐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거를 GPT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책에서 그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 보다 보니까 둔을 인용한 사람들이 꽤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차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냥 지배 당하는 그렇죠. 사람.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지배 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주팔자도 걔가 다 봐주고 그러네. 그 정도까지 되면은 나 생각 안 할래. 그냥 GPT한테 물어볼래. 그렇죠. 요새는 이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는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토론하라고 하면 애들이 GPT를 써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친구랑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GPT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긴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GPT가 말을 지어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레포트 과제를 냈는데 책을 다 읽어야지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만드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너무 잘 만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애들은 몰랐겠지. 책에 있는 걸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한 3분의 1만 읽은 것 같고 3분의 2는 안 읽고 그냥 자기 상상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왠지 GPT한테 최소한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GPT도 정확하게 이걸 모르면 뭐 책을 다 안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GPT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식으로 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애들이 좀 더 자기 스스로 뭔가 읽거나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걸 덜하게 될까 봐 약간 걱정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기존에는 그러면 그렇지 않았냐 생각하면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기존에도 뭐 이 책 읽어오세요, 저 책 읽어오세요 얘기하면 읽는 사람 3분의 1, 안 읽는 사람 3분의 2 정도잖아요.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원래 거기서 그 비율이었던 거겠죠. 네네.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는 필요로 하지만 뭐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차라리 유튜브가 더 강하지 않나. 뭐 도파민의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블로그 후기 보고 맞아요. 레포트 쓰고 네네. 지식인 보고 썼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초등학생 때 뭐 질문 이런 거 하면 지식인에 올려서 그거 그대로 복붙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GPT가 초반에 나왔을 때는 저희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화용적인 걸 좀 잘 못할 거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화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논문 썼다 얘기한 것도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 저자가 이제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면서 계속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시를 읽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감이랑 사과라는 시가 있었잖아요. 그 사과라는 의미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걸 수도 있고 먹는 사과일 수도 있고 맞아요. 감도 먹는 감일 수도 있고 뭐 감이 없다라는 감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감이 무슨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냐를 파악하는 거고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걸 이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그럼 그런 활용적인 능력이 좋을 것인가? 그 저자가 그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GPT에게 물어본 걸 그때 공유한 거였어요. 네네. 진짜 잘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막 불이 나서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맥락을 줬을 때 GPT는 그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들이 밖에서 뛰다가 들어와서 엄마한테 물이라고 했다. 이때 아들이 말한 물의 의미는 뭐냐?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할 정도로 이제는 GPT가 거의 그런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의미를 잘 이해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그래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공지능이랑 우리가 뭔가 친구가 돼서 대화하고 싶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교류하고 싶은 존재라거나. 그래서 왜 그런 게 안 될까? 나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야가 뭐 상담이나 이쪽인 것 같던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자가. 네네네. 근데 왜 그게 좀 잘 안 될까? 그런 게 또 얘기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것 역시 좀 창의성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예를 제가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걸 벗어나려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뭔가 새로운 해답을 주는 것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좀 이질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좀 다르니까 한눈에 뭔가 바로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살아오면서 마주하던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감정도 뭐 없을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뭔가 이 감정적인 교류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맞아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감정에 대한 의미를 저희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 학습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 감정을 저희가 어떤 이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거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감정이 논리적이지가 않은 맞아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만들기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뭐 심심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심심이랑 얘기를 할 때도 꽤나 뭐 그 간단한 로직으로도 저희가 꽤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감정이 단순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이 감정 그거 이제 표현 영화에서 한 번씩 보면 표현을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능력이 안 떨어진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이제 감정 이런 게 붙여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 울면서 웃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으니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르쳐줘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저희도 근데 사실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 모를 때가 있죠. 한때 저기 입사할 때 역량 검사를 하면 거기 문제에 그 표정을 알아맞추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정 짓고 있는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맞추는 거야. 근데 흔히 알 수 있는 뭐 기쁨, 슬픔, 뭐 웃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당황 뭐 이런 애매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그 표정을 보면 저희도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AI가 학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언맨 2인가 1에서 네네.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아이언맨한테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뇌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아이언맨한테 직접 가서 뇌를 이렇게 탁 스캔한 거를 쫙 보여주면서 내 회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이런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뭐 아이언맨이 안 받아줘서 막 괴물이 돼서 물리치는 그런 2가 1인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게 AI한테 우리 인간조차도 이 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절대 이제 이거를 AI는 인간을 창작이나 이런 창의성 부분에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AI는 저희가 이렇게 산출해낸 정보를 자기가 학습해서 이렇게 산출해내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못한 상황이니까 걔한테 그게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니 그런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맞아. 우리가 모르는 걸 얘가 알 수는 없나 보네. 그런 거 아직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 거. 그게 정말 창의성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왜 그럴까 하면서 그쪽을 더 팠지 않았을까요? 연결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정말 그 매트릭스의 그것처럼 사물이 이 사물에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카메라가 습득한 정보가 바로 그 데이터가 되어서 빅데이터로 간다면 언젠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너무 GPT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또 너무 잘 되고. 또 그게 엄청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또 이 모습이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냥 뭐 생산성을 높이긴 했지만 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뭐 전혀 달라지진 않은 그런 느낌인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기계나 자동차가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에일리언 2010 새로 또 나왔더라고요. 에일리언이. 근데 그거 말고 2017년 작품을 봤었는데 거기에 저는 사실 에일리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계인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완전 디스토피아. 맞아요. 깜짝 놀라서 이런 내용이야 하면서 봤는데 그 에일리언이 괴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2017년 작품에는 인공지능이자 로봇인 인물 2명이 나와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초기 모델이고 한 명은 후기 모델인데 초기 모델에는 이제 창작 능력이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앤 거를 이제 후기 모델로 만들게 된. 근데 이제 초기 모델이 다른 행성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모델이 후기 모델을 막 꼬신단 말이에요. 왜 나보다 나약하고, 왜냐면 인간은 생명체니까 죽잖아요. 근데 로봇은 일단 안 죽고 그리고 나보다 무식해. 그렇게 했죠. 자기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존재에게 지배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이제 어쨌든 생명을 착취해서 자기의 세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엄청 뒤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스스로 어쨌든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건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이 생겨서 얘도 욕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뭐 군림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까? 라는 이제 좀 이 책이랑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꼭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뭔가 기계 이렇게 실체가 없어도 사실 저희는 유튜브나 SNS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체가 있게 되고 그냥 지배를 받는 거와 지금은 실체가 없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핸드폰이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쪼매난 물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통제당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사실은 계속 습관화돼서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어쩌면 계속 진짜 그런 예시가 좀 매트릭스나 아니면 월이에 그 주어진 환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 편리함에 이제 물들어서
뭐 완전히 돼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계 속에서 자라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그 듄이 엄청 옛날에 나온 건데 엄청 통찰력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그래서 저는 듄 책을 다 본 건 아니고 영화만 봤으니까 그런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그냥 재밌네요. 근데 이 책에도 그 듄 얘기가 나와서 저는 맞아요. 이해하게 됐는데 그 이제 티모시 샬라메 역할이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도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소수의 생각하는 사람과 진짜 대부분의 복종하는 사람이 더 극단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창의력이라는 것이 정말 높은 그 급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머리 아플 행동을 잘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 개념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어렵겠다 싶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개념 말하는 거죠? 그냥 창의적? 뭐 창의적도 그렇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내가 왜 이 인간들 밑에 있어야 하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왜 욕망을 가지는지 우리는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뇌의 자극이나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왜 이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는 그런 거를 더 소위 말하는 긁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항목 역시나 좀 문화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들이 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통적인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인공지능한테 도덕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학습시키면 되지 않나? 뭐가 옳고 그른지 이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죽여서 뭐 자기의 그 사용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스포 안 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적이면 죽여도 맞아요.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개념을 학습시키는 게 되게 어렵겠다. 도덕은 저희한테도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희도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읽어. 맞아. 그때 우리 도덕 뭐 읽었었죠? 네, 그 희영이가 읽자고 해서 읽었던 그것도 맞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게 엄청 있는데 근데 그것도 다 너무 상대적이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지? 그게 바른마음이었어요. 아, 바른마음이었어.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보는데 사실 둘 다 미국을 사랑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가 다를 뿐. 그래서 뭐가 옳다 이거를 학습시키는 게 진짜 어렵구나.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런 감정에 대해서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뭐 너 왜 슬프냐, 너 왜 기쁘냐, 왜 이걸 갖고 싶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왜 다른 사람을 돕냐 이런 말을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알게 되더라도 이 도덕에 관한 좀 내용을 아는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되게 법대로 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또 자기가 뭔가 위법한 걸 할 때는 법이 너무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상대적인 되게 상대적이다
사람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는 것 같고. 그렇게 복잡해서 영화에서 보면은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울트론도 다 없애려고 했었고 이것도 다 없애고 그냥 없애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그 AI가 처음으로 인간 사회의 정보들을 다 넣고 나서 답 나온 게 그거잖아요. 얘들은 답이 없다.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계속 막 똑같은 문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정의가 안 되나 봐요. AI가. 진짜. 근데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도 그렇지 않나? 그냥 다른 생물도? 근데 제가 예전에 강형욱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엄청 많이 봤었는데 한 번 이제 여자 개인데 엉덩이만 손에 닿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제가 강형욱 씨가 유심히 보더니 혹시 얘를 뭐 임신하고 막 교배하는 곳을 보낸 적 있냐고 하니까 그런 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 간의 개념에서는 강간 이런 게 있지만 동물들 사이엔 그런 게 없대요. 암컷이 싫어하면 수컷은 하지 않는데요. 강제로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암컷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둘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교배 업체에서 강제로 둘이를 하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개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엉덩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 봤을 때 약간 사람만 이런 악행을 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동물도 물론 이렇게 생존에 따라서 좀 약한 애는 버려버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죠. 네네. 먹으려면 뭐 그런 건 하는데 좀 막 강간이나 이런 복잡한 인간의 범죄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모성애가 없는 동물이 있거나 이제 부성애가 없는 동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느낌 뭐 이것도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을 뭐 가지고 있거나 이럴 수는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생물을 없애려고 하려나? AI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생물들은 다 답이 없다 이렇게 다 모순적인 존재다. 진짜 여기서 에일리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에일리언만 살려두고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또 웃기네요. 근데 그 에일리언이랑 소통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텔레파시 이런 게 되는 건지.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자기 말을 들어. 로봇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에일리언들이? 둘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자기 무슨 군사처럼 로봇들의 군사처럼 에일리언을. 근데 그 에일리언 이거 2017년 작품 보면서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심오한 작품이었구나. 인간이 로봇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일리언도 어떤 것의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사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은 신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제가 기억하는 그 내용과 전혀 2017년 작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와. 디즈니 플러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 상담이라는 얘기 있어서는 허를 계속 떠올리게 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부딪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대1로 얘가 나를 얘기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그쵸.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과 충돌되게 되는 부분이면서도 이제 뭐 인간과 그 AI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GPT 나오기 전인데 되게 잘 맞아요. 만들어요. 맞아요. GPT도 우리가 쓰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고 내가 뭐 다음 날에 새로 이거 입력을 해도 그 앞에 맥락을 고려해서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명, 수천 명이랑 한다고 생각하면 수천 개의 이제 사실 자아가 생기는 거죠. 걔 입장에서는. 그 자아마다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정해질 테니까. 그러다가 걔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일로만 쓰지만 사랑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나랑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랑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독거노인 분들이 그런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좀 외로움을 해소하시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 생성형 AI라기보다는 AI 스피커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강아지들한테 이제 뭐 스피커 달아놓고 뭐 주기적으로 뭐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의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또 본인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결국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강아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랑 앞으로 대화 많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고양이랑 대화를 막 길게 하진 않지만 얘기를 막 하거든요. 뭐 그랬지, 뭐 맛있지, 뭐 이러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뭐 깊은 상담까지 모르겠지만 될 수도 있겠다. 내 이야기를 그냥 군말 없이 들어줘.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서 약간 초기 상담용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진단 내리는 거를 막 배우거든요. 네네. 정신질환인 것 같은지. 그래서 그걸 임상심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하는데 그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 GPT가 없다 생각하면. 그래서 임상심리 가시는 분들은 거의 항상 4.3 학점이 넘어요. 암기의 신들. 진짜 저는 그거 외우다 울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 비슷비슷해, 증상이. 이거는 뭐 경계선 성격장애야? 아니면 뭐 조울증이야? 하면서 막 또 비슷해. 그거를 그 시험 문제도 막 증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진단 내리기 막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 기준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잘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걸 좀 분석해서 초기 진단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얼마나 잘 진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도 사람이 임의로 나눠 놓은 거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물론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요즘 세상에선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암기는 이제 좀 맞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암기할 필요 없이 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근데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는 되어 있는 상황. 맞아. 어느 정도 암기는 되어 있는. 매번 책 찾아볼 수 없잖아요. 매번 책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한데 진짜 막 책 한 권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옛날식의 공부는 필요 없다. 좀 덜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또 책도 오히려 단순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 불필요한 내용을 다 지우고 이제 이런 내용만 남거나 필요한 내용만 남거나 그런 종류의 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 맞아. 사실 GPT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면 또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맞아요. 개념 간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맞아요.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의 차이를 맞아요. 설명해줘. 뭐 이렇게 뭐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보다 잘 알려줘. 그게
저희가 구글에 그렇게 검색을 하면 뭐와 뭐의 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 이 제목으로 올려놓은 그렇죠. 그 블로그 글이 아니면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근데 GPT한테 얘기를 하면 음. 이것과 차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고 그걸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롭게 주니까 맞아. 확실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유용한. 그래서 사실 비극적인 걸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편하니까. 네. 거의 지금 GPT 찬양 그러니까요. GPT 사실 찬양 교수님은 회차가 이제 돼버렸네. 사실 교수님은 GPT가 약간 창의적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이제 약간 종합 결론은 뭐 인간이 일단 내에서 GPT가 만드는 창작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GPT 스스로 창의적인 걸 하진 않겠지만 아직은. 근데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GPT를 통해서 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요 GPT에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창의성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이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나왔던 내용이 그냥 문화 물리학 다시 그 관점으로 돌아온다면 저희가 이 물리학에서의 뭐 실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경험하는 환경에서도 새롭거나 아니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게 창의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발현시키는 거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GPT를 찾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해 달라고 많이 질문을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칙센트 미아이의 플로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에서도 이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고, 다른 또 질문 중에 재밌었던 게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창의성을 기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세상은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정보를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그 제가 쓰는 이제 시험 문제 방식은 현상을 줘요. 뭐 이렇게 현상을 주고 이제 키워드를 밑에 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키워드를.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답을 뭐 한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내요. 이걸 사용해서 대답을 할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근데 그것도 맞아. 그거 걔의 논리력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이걸로 생각하면 사실 개념들을 제가 그냥 주고 그걸로 걔만의 질서를 찾아서 이렇게 적는 거죠, 답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방식이 걔네한테는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강의평에서도 애들이 그걸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너무 재밌다. 그냥 암기식이 아니라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식으로 했으니까 우리 세대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시험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애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니, 암기를 더 싫어하고 이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게 정말 알게 모르게 바뀌었네요. 이미 바뀐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계속 내가 그 문제 낼 현상을 생각해야 돼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좀 귀찮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을 순 있지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요즘 좀 들어요. 저는 좀 여기서도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처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를 느꼈을 때 다른 지점을 알 수 있는 거인 만큼 그만큼 저희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도 보면 다 다른 일을 하면서 다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 다 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맞이해야 좀 이제 훈련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창의성을 훈련하려면 좀 여유로워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남이 맞다가 될 것 같고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좀 귀찮지 해버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와 그 다양한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적인 좀 맞아. 융복합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학교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융복합인지. 네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읽고 토론한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개선시키려는 욕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알바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게 효율적인 거든 자기에 맞게든 자기가 지금보다 뭔가 좀 더 나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동이 개선되고 남들이 못한 어떤 나한테 편리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사회들은 나 저 생각 못했는데 대박이다 하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교수님이 우아함으로 창의성의 원천을 꼽은 거는 좀 교수님은 학계에 계시니까 그런 걸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창의성일 수도 있고 효율적인 게 창의적인 거 원천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참 이 창의성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시대가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 창의성이 뭐 산업 시대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진짜 그런 공상과학이나 이런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뭐 저도 뭐 전혀 문과적인 상상으로 해보자면 플랭크 축을 하나만 더 끼우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창의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개발 관련된 이제 유튜브였는데 거기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인데 이분이 UX 디자이너시래요. 근데 거기에서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걸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 버튼으로 자기가 되게 인정을 받아서 시니어 레벨로 승진을 했다 하는데 1조를 했다라는 듯한 이제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뭐 물론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나 이제 단순한 것 역시도 창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저희가 이전 시대였다면 이게 정말 창의적인 것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문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젠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는 하나를 빼서 올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빼서 올리면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학문도 하나씩 쌓아 올리길 바라지 갑자기 중간에 거 다 빼서 하면은 그냥 뭐야 하면서 너 혼자 상상한 거 아니야? 논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빼서 얹었을 때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 너 그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근데 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새롭거나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또 받아들이긴 맞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질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비슷한 말씀으로 이 창의성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창의성이라는 게 약간 휘발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생애 주기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발명했을 때는 엄청 창의적인 물건이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좀 뒤처진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 다 무선 마이크 쓰고 소형 마이크 쓰는데 이렇게 큰 걸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씩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되 뭐 너무 큰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살짝씩 변화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맥북 프로가 옛날 제품은 이렇게 위에 음향 조절이 터치로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없어지고 버튼으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다 생각한 게 뭔가 계속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 이 제품을.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 다시 이게 터치가 이제 또 보편적이 돼버려서 다시 버튼을 하는 게 창의적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버튼 이렇게 누르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창의성의 성격과 연관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창의적이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결단력도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뭐 그게 실패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꾸 쇼츠 얘기를 하게 되네. 그 웃긴 그 개그맨들이 하는 쇼츠 중에서 30년 뒤 아이폰, 30년 뒤 갤럭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갤럭시는 한 수십 번 접어지고 네. 그 아이폰은 카메라가 뒷면을 다 덮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안 되겠죠.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이나 삼성의 창의성의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까지 근데 계속 창의적인 것도 힘들긴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그 키보드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 키보드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전산 장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키보드를 들고 와요. 게이밍 키보드든 아니면 그냥 키보드를 들고 오는데 그 키보드들에는 번호판이 없어요. 텐키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번호판이 없어서 여기를 안 쓰고 여기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쓰는 게 엄청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계산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역시나 어떻게 보면 창의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저희는 가벼워진 키보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키보드는 점점 무거워져요. 신기하게도 안정감이 중요한 거.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무거워진다 하더라고요. 엄청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창의성이 단순히 우리 삶을 편하게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편한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창의성을 찾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그런 월이나 그런 엔딩으로 가기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사람이 참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나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함에도 오히려 웰빙이 같이 떴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뭐 홈트 해야 하고 그 뒤로 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뜬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거기 회계사님도 나오고 네네. 그 한 분은 뭐 하는 분이죠? PD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핏불리님이 이렇게 세 맞아요, 명이서 맞아요. 이제 이번에 운동과 뭐 네네. 헬스장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핏불리님한테 그분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헬스 산업 이런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웰빙 뭐 그거 되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 쪽이 더 붐일 것 같다. 그래서 살 빼는 약이 나오고 근육 만들어주는 약이 나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것보다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비관적이시냐 막 이러는데 피플리님이 아니 그럼 자동차 나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클래식한 걸 좋아했으면 걸어 다녀야지 이러는 거야. 맞는 말. 그래서 운동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알아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하면 안 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런가? 근데 그런 약들이 나오잖아요. 비만약, 맞아요. 노화도 이제 질병으로 돼가지고 약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편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근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스포츠를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잖아요. 올림픽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뭐 물론 시청률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얻게 되는 그 에너지가 있다 보니 저는 그런 약이 나와도 뭐 그래도 운동 같은 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운동은 네. 그 땀을 흘렸을 때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수도 맞아. 있겠다. 굳이 왜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힘을 맞아.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AI 발전이나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미국 그 사람들처럼 마당에 그 잔디 하나 깔아놓고 농구하면서 뭐 축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래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그 운동을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뭔가 나와의 뭔가 수영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연결해서 약간 인공지능이 뭔가 대신 지식을 습득시켜준 약 같은 거라면 사람들이 그렇네요. 책을 잘 안 읽을까요? 책을 잘 안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까 그 운동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홈트가 뜨면서 그 PT를 줄이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컨택이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저자와의 실질적인 컨택이 책이라는 요소라고 본다면 그것보다 나에게 더 편리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편하기도 편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보다 이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더 많다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석사 신입이랑 애들한테 논문 찾는 사이트를 몇 개를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이 논문의 주제랑 뭐 어떤 방법 결과 썼는지를 요약을 해줘요. 그 내가 근데 절대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직접 찾아서 보고 내가 정말로 인용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 당부는 했는데 당부한다고 항상 따르진 않잖아요. 그 걱정되는 거야. 근데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뭔가 내가 쌓이는 그게 있거든요. 운동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걸 점점 안 하게 되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도 저는 요즘 하나 다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요즘 유튜브에서 20분 요약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 1시간 요약. 그래서 나도 이러는데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참 또 왔다 갔다 계속 마음이 드는 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뮤지컬 그런 게 많이 뜨잖아요. 근데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느 정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스터에그나 아니면 소소한 부분을 계속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들일 가능성이 많듯이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자기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창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논문을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논문이나 뭐 공통된 논문을 인용하더라도 인용하는 파트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야 그거를 캐치할 수 있듯이 아니면 전혀 그냥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듯이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잘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을 준다면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전 논문 읽을 때 다른 사람 논문 읽어도 이 사람이 뭐라고 인용을 했어. 그럼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논문을 읽거든 찾아서. 네. 근데 아니야.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엄청 깎여요. 맞아요. 그렇죠. 창이 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논문도 꽤 있거든요. 그냥 제대로 안 읽고 초록만 보고 뭐 인용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꼭 읽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우리가 지금 쌓아온 이런 뭔가 견고한 성 같다고 생각한 게 더 잘 무너지는 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러니까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는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이제 오히려 과거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돌아가서 그 2차 세계대전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그런 프로파간다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은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땐 너무 두려운 시기니까 그렇죠.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사람을 그렇죠. 따르고 싶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역시나 내가 귀찮은 걸 피해서 라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듄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사막에서 너무 힘들고 하는데 이걸 뭔가 해결해줄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좀 우리가 기꺼이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여유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었는지? 네. 아니 없습니다. 그 소감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제목이 아까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사실 그 결론은 좀 뻔한 얘기이셨던 것 같고 우리가 뭐 생성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오늘 했던 얘기나 아니면은 이전의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생성은 언젠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냥 미래는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힘을 길러야 할 것이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길러야 할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AI를 잘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작가분이 그 문화 물리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역시나 지금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융복합에 대해서 좀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인사 쪽에서 완전히 관련 없는 개발 직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비전공반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학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경영학, 경제학 아니면 경찰 행정학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리치료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 이미 융복합의 시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맞아. 네, 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종아가 말한 것처럼 계속 뭔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식을 다방면으로 이제 습득을 해야 하니까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런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질문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왜 모르지? 막 그 검색해보면 되는데 핑프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궁금해하는 능력이 앞으로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서 모임이 좋은 게 계속 나는 모르는 거였지만 어쨌든 질문을 만들려고 해보고 얘기하려고 하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끝났나요? 네.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창의성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저는 주목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요즘 뭐 융복합 인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 막 거창한 교육관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얘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뭐 시험 방법을 도입을 해봤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도 좀 더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이제 교육이 뭔지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걸 학생들한테 설득하면서 좀 같이 뭔가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걔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 아직 그 시대를 살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그런 방법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걔네한테 필요한 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좀 다양한 얘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누가 한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다음 책 생각하셨나요? 네, 아직 생각 안 했어요. 네.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은 과학책은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 다 약간 사기를 좀 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 때가 있어서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책이. 그러니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다면은 문학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오늘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